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역사 영역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정리 함께하고자 하는데요. 자, 13일 남았는데 사실 하루 지나면 이제 12일이겠죠. 예, 12일. 12척 혹시 기억나십니까? 명량의 영화 대사 한마디. 신은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얘기처럼요. 우리에게도 12일 있습니다. 그 12일 동안 저는 충분히 기적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적의 시간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긴장되시죠? 저도 솔직히 작가님께 전화를 받고요. 파이널 강의 좀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좀 듣고 뭘 해야 될까? 마지막에 어떤 거 정리해야 될까? 본인들이 스스로 마무리 잘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한 시간으로 인하여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약간의 변화라도 아니 그 변화가 삶에 아주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저 최근에 본 영화 하나 있는데 조금 된 영화인데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수능 끝나고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영화여가지고요.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주 거친 동네고 싸움이 많이 나는 동네고요. 그리고 마약에 쩌들어 사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감옥도 많이 가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리치몬드 출신의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가 감독 그 학교의 감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감독 제안 수락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 이제 너희들은 평점 2.3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맨 앞에 항상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실력은 내가 쌓아 올려줄 테니 훈련해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4승 22패였던 그 팀이 연승을 해요. 무려 한 16연승인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난리가 나겠죠. 학부모라던가 많은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감독이 농구장을 철수시켜버립니다. 철거해버립니다. 아예 농구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농구만 해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공부다. 그래서 공부시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공부하라는 얘기 나오니까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건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카터 코치는 연승을 통해서 농구 선수를 훌륭하게 키우기보다 결국에는 마약에 쩌들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2일 남은 이 시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낸다면 정말 성공적인 시간으로 보낸다면 여러분들 먼 미래의 본인에게 당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역사 영역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등급을 가르는 마지막 한 문제에 맞춰내기 위한 베스트 5, 탑 5를 정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맘때쯤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익숙한 것들을 다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도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TV까지 보고 또는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결국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무언가의 변화를 전초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결국엔 등급을 가르는 그 마지막 탑 5 한 문제 맞춰내기 위한 그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평가와 문제 중심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문제에만 초점 맞추지 않을게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출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선정했던 이 5개의 주제만큼은 꼭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뒷부분에는 이 5개의 베스트 5 주제 말고도 꼭 봐줘야 될 주제들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사실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정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지를 살짝 하셔서 다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고 직접 공부해보고 안 된다 하면
선생님께 직접 가서 질문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일 충분히 그렇게로도 점수 등급 하나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한국사부터 다룰 텐데요. 한국사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항일 무장투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9월 평가원 12번 문제였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가와나 선언물이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창당 이래 3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우리 당이 삼균주의를 주장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삼균주의 나왔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당이다 떠올리면서 이 당은 한국독립당이고 한국독립당이 3년 이후에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던 40년, 3년 뒤니까 43년이 되겠네요. 1943년.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조선혁명 간부학교 출신들이라 되어 있고 임시정부에 가입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당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개편된 이후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고 있는 42년의 상황입니다.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지를 보시면요. 1번, 가에 의해서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4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는 43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김원봉 관련 없고요. 3번, 쌍성보는 관련 없고요. 4번, 자, 조선의용대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니까 바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은 자, 시기적으로 나가 먼저 나왔으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잠깐 제 필기를 좀 보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을 좀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35년이라는 해와 40년이라는 해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민족혁명당이 자, 우익 세력들이 탈퇴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고 그 산하부대 조선의용대가 나왔는데 그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부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이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이 군대가 1940년 임시정부의 바로 한국광복군과 현재는 38년하고 40년 대에는 함께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광복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데 뭐냐면 이 조선의용대가 1941년 화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호가장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일본한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한국광복군에 42년에 합류하게 되고요. 대원들은 더 위로 올라가서 거의 같은 지역이긴 한데 예난 지방에 바로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 바로 뭐냐?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도를 이런 바꾼 뒤에 간부들은 한국광복군으로 대원들은 조선의용군으로 갔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내용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대 기출됐던 내용이 아닙니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다음 주제 살펴보면은요. 자, 다음 주제는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 관련된 문제인데요. 9월 평가원 8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 사이에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 정책 보면은요. 기역은 밤중에 왕궁을 침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니은은 우금치 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중에 일본이 공성을 침략했고 그 이후에 동학농민들이 결국에는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2차 농민봉기를 통해서 일본과 싸우는 과정인데요. 그 사이 겁니다. 보기를 보시면요. 그 사이에는 갑오개혁도 있고요. 청일전쟁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니은하고 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같은 경우는 소학교와 건양이라는 연어는 이거는 을미개혁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의 상황이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잠시만요. 자, 필기를 좀 보면서 해보면요. 출제 1순위입니다. 나오면 어려워요. 뭐냐면 동학과 갑오개혁과의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차 농민운동이 있고요. 1차 농민전쟁. 그리고 이제 2차 농민전쟁을 하기 전에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전주화약이라고 해서 농민군과 정부군이 손을 잡습니다. 근데 전주화약 이전에 이 무렵에 청과 일본이 다 들어온 상황이었고 이들이 서로 눈치 보는 과정에서 일본이 먼저 우리의 궁성을 점령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궁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복궁을 점령되었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 중심으로는 직강소가 만들어졌고 정부 중심으로는 교정청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 교정청은 없어졌고 직강소는 유지가 된다 하지만 이제 직강소도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궁성 점령한 다음에 우리한테 개혁을 강요한 게 갑오개혁이고요.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군국기문처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청과 일본이 청일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농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반발로 결국에는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2차 농민봉기에 바로 우금치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농민들이 일본한테 패하게 되면서 결국엔 일본이 2차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갑오개혁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 1차하고 2차도 동학농민운동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의 내용과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핵심 주제예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한국사 공부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지막 마무리할 때 1차, 2차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6월 평가원 17번 문제였는데 민주화 운동과 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요. 18일 날 공수부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군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선제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4.19에 대한 얘기인데 호원 조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2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19 혁명은 국민들이 부당한 당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면서 헌법 개정을 단행을 하거든요. 내각 책임제 양원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는요, 광주 민주화운동인데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여야 정권 교체된 건 아니고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하지 못했고요. 시위대가 대통령 관저 앞까지 진출한 건 경무대까지 진출했던 4.19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 가나 격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격렬한 시위였긴 했는데 광주는 광주에 국한된 한계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 생각 안 들어요.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요. 근데 여러분들 뭘 좀 봐야 되냐면요. 요즘 트렌드예요. 제가 요즘 트렌드라는 건 사실 우리가 70% 이상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EBS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BS 문제도 저도 모든 문제를 다 다뤄보는 과정에서 역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좀 주목하게 돼요. 그런 주제입니다. 예, 나오면 어려운 1등급을 가르는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8차 개헌과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7차 개헌 유신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은 7차 개헌이라 할 수 있는데 72년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11.6 사건으로 인해서 서거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신군부가 들어왔죠. 신군부. 이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두환이 권력을 탈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신군부의 권력 탈취에 대한 반발이 바로 서울의 봄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 진압한 이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만들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삼촌교육대도 운영을 하면서 헌법을 아직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먼저 전두환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전두환이 헌법을 대통령 선거인단에 따른 7년 단임제로 헌법을 바꿔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따른 자, 헌법 개정을 바꿔냈다라는 건데요. 7년 단임으로요. 자,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신 헌법이라는 건 전두환이 대통령 선거인단에 따른 7년 단임제 헌법 8차 개헌이 된 이후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던가 서울의 봄 이때에는 아직은 유신 헌법 체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8차 개헌으로 인해서 유신이 무너졌다라는 것, 유신 헌법이 끝났다라는 것, 그리고 헌법이 바뀌면서 이 헌법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 헌법을 바꾸자 하는 것이 바로 6월 항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저는 유신과 그리고 8차 개헌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헌법은요, 초대 헌법부터 시작해서 1차 개헌, 2차 개헌, 그리고 정말 출제되면 어렵다라고 느끼지만 기출뿐만 아니라 입에 수능 완성에 많이 제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힘들지만 좀 미안한데 한국사는요, 현재 서울대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택한 학생들은 다 상위권 학생인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년까지는 이런 성향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마지막 한 문제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재헌국회와 2대 국회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재헌국회는 48년 5월 10일 날 우리의 총선거가 열렸죠. 그래서 열린 게 바로 재헌위입니다. 근데 재헌위에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50년 5월 30일까지밖에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2년밖에 안 되는 이 임기 동안에 결국 많은 걸 했어요. 반민법도 제정했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다음에 농지개혁법도 했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50년 5.30 총선에서 결국에는 이승만 세력들이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어쨌든 이 2대 국회에서는 50년부터 54년까지 임기를 했기 때문에 이 2대 국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으로 바로 6.25 전쟁이라던가 또는 휴전협정이라던가 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같은 것들을 언급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재헌의회 때 국회 구성과 2대 국회 구성입니다. 재헌의회에서는 반드시 이승만 계열은 독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말고 한국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김성수, 송진우 계열의 한국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당이 나오면 재헌이에요. 자, 한민당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민당이 나오면 재헌이입니다. 50년으로 가면 한민당이 없어지고요. 여기에 민주국민당이 나옵니다. 정말 생소한 당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 배웠던 당일 수 있는데요.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국민당과 한민당은 조금 암기상일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승만 세력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래서 51년에 독자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그 정당 이름이 바로 자유당이고요. 자유당 후보로 결국에는 출마를 해서 52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2선을 쭉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 좀 출제 예상 주제입니다. 제1대 국회와 2대 국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1대 국회만 임기가 2년이었다. 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밑줄 친 이 신문이 창간된 당시의 국내 상황인데요. 이 신문은 내용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국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줄에 영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이권 침탈 심화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에서 바로 독립신문이 서재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896년에 대한 얘기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지를 보시면요. 자, 보기에는 바로 4번 선지에 바로 아간파천 그 시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는데요. 자, 여기 잠깐 필기 오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보자는 얘기는 독립신문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로서 그렇게 너무나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다뤘냐면요. 결국에는 근대 문화사에서 학생들이 끝까지 공부를 해내느냐, 이걸 포기하느냐로 결국엔 등급은 나누어집니다. 왜요? 출제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걸 출제해서 변별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출제자는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문제를 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연도만큼 좋은 주제가 없습니다. 연도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 문화사의 새로운 문물들이 형성되었던 연도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제시해 드릴게요. 근대 문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차고요. 지금 현재 전차는 없지만요. 전차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등. 자, 그리고요.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내용하고 명동성당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동성당.
그리고 신문들 중에서는 황성신문하고요. 그리고 제국신문하고요.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이거에 대해서 시기를 꼭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 좀 드려볼게요. 무조건 외우려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차는요. 이것은 미국이 도와주면서 황제에 지원을 해주면서 한성전기회사라는 단체 기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전차예요. 그래서 전차의 연도는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1899년이에요. 이해가 아주 중요한 해예요. 대한제국 1897년 만들어진 이후에 좀 안정이 되니까 전차도 개통한 거고 철도도 1899년에 개통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개통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인선 말고 그 이후에 경부, 경의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러일 전쟁 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철도의 연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인선과 그리고 경부, 경의선. 경부, 경의선은 러일 전쟁 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EBS에 이런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종로에서 당시 이 근대 부물이 처음 이제 시작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튀쳐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 사건이 나타났답니다. 사망해서 아주 그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나왔다는데요. 종로에서 나타난 사건이랍니다. 그러면 전차일 것 같아요? 철도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경인선은 바로 서울에서 인천인데 인천 제물포에서 서울 노량진이거든요. 뭐 종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로는 결국엔 전차가 개통되었을 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심화된 문제이긴 했는데 뭐 이렇게도 좀 연결하면 문제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등 1887년인데요. 이거는 82년에 이모군란과 84년에 갑신정변 때 너무나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궐, 경복궁의 전등을 킨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명동성당,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TBS 근처에 있어요. 이 명동성당 아주 유래 깊은 우리 천주교의 중심지인데요. 이건 1898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성신문이라는 표현이라던가 제국신문이라는 표현 다 대한제국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1898년이에요. 대한민국신보는 베델이라는 사람이 영국인인데 러일 전쟁 중에 취재하러 왔다가 우리나라 온 거기 때문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1904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해주시고 시험 보기 전날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고 가십시오. 알겠죠?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변별력 높이는 문제로 한 문제 꼭 나오니까요.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약간 느낌이 사실 대한제국 수립된 이후에 나왔던 근대 문물이 출제가 좀 많아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대한제국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나오는데 이번엔 좀 어렵게 나왔어요. 뭐냐면 7.4 남북공동선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시기를 연결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1번,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자, 남북적십자회담 같은 경우는 7.4 남북공동선명 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었고요. 자, 이번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예, 이 남북한이 유엔 가입한 다음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거는 7.4 남북공동선언 이후니까 가로 들어가겠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나온 거니까요. 자, 6.15 이후의 상황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80년 전두환 정부 때 처음 있었고요. 그다음 6.15 이후에 상시상봉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가에만 해당되겠고요. 나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정답은 그래서 예, 2번이 되는데요. 잠깐 필기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테지만 왜 제가 마지막 주제로 제가 정리했냐면요. 잡아봤냐면요.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아주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대표적인 게 7.4 남북공동성명, 두 번째 게 남북기본합의서, 세 번째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14선언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에 14선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91년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핵화 선언이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EBS 수능 특강과 EBS 수능 완성과 그리고 문제에 처음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핵화 선언 이후에 북한이 NPT에 탈퇴를 하거든요. 비핵화 공동선언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여기에 이제 탈퇴를 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남한과의 관계가 경색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김일성이 죽게 되면서요. 그런데 그 경색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수로 건설이라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우리도 참여했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키워드와 통일에 대한 아이콘은 김대중 정부이죠. 근데 그 정부 이전에도 이런 경수로 건설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나진 선봉 여기에 지원했다는 것도 꼭 좀 잡아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익숙하게 나오는 문제는 결국에는 6.15 이전과 이후의 특징이죠. 6.15 이전에는 금강산 관광, 6.15 이후에는 개성공단 사업, 경의선 복구, 그리고 그 이후에 금강산 이제 육로 관광의 전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 마지막 문제로 꼭 나오니까요.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아까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 외의 것들도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는 정리를 다 해봤고요. 마무리 학습법으로 몇 가지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근현대사입니다. 정근대사는 큰 흐름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요. 근현대사 파트가 관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근현대사에서 출제하니까 근현대사는 촘촘히 심화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면요. EBS 수능 특강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그 외에는 전근대사 공부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EBS 수능 특강이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EBS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시간도 12일이지만 한 2번 정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꼭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을 제안하고요. 자, 그리고 EBS 문제에서는 문제 푸는 거에만 초점 맞추지 맙시다. 왜? 문제가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이 뭔지, 그리고 반드시 틀렸다면 그 틀린 문제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피드백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10일 남았다 하지만 EBS는 문제는 다 풀어봐야 돼요. 왜요? 다 풀지 않고 EBS 문제 나왔는데 다른 친구 다 맞추는데 본인만 틀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다 풀어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다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전근대사는 지역적인 내용이 얽매이지 말고요. 기본적인 흐름과 대표적인 사건, 인물, 제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근현대사는 자, 등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공부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한국사 최종 점검 주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사 최종 점검 주제 이제는요. 근대사. 자, 이 근대사가 아주 중요해요. 이 근대사는 먼저 시기를 좀 나눠서 이해합시다. 먼저 대운군 시기 확인하시고요. 그 이후에 개항 이후의 상황, 그리고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가보개혁,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자, 그리고 경제와 문화사를 시기와 연결시키는 그런 학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꼼꼼히 다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10년 단위로, 10년대, 20년대. 그런데 이거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30년대의 상황. 30년대의 상황은 뭐냐면요. 30년부터 37년까지 잡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38년 이후의 상황부터 45년까지 상황 보는데 요즘은 조금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와서 41년 태평양 전쟁 전후도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30년 때부터 45년은 세기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각종 문화사라던가 계급적 특징, 무장 독립전쟁, 그래서 지역 꼭 공부하시고요. 현대 사회는 정부 수립 과정과 6.25 전쟁, 그리고 공화국별로의 특징들, 헌법 피해정, 정당, 통일교류, 경제사, 노동 이런 것들 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 잠깐 봐보실래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이 활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EBS 수능 특강 맨 마지막 부록편에 나와 있는 지도와 인물이에요. 이거 안 봅니다. 왜? 부록이니까. 부록은 사실 좀 약간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약간 뭐 대충 볼 수 있잖아요. 신경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EBS에서 신경 써서 이걸 넣었다라는 것은 출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꼭 보고 가십시오. 인물도 꼭 보고 가십시오. 예, 그 말씀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아시아도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4년 9월 평가원 동아시아 15번 문제였는데요. 동아시아 개항장 및 수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확인해 보시면 가 같은 경우는 자, 이 가는 지금 도쿄 밑에는 요코하마 지역인데요. 요코하마가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곳 맞습니다. 나는요. 자, 여기는 이제 나가사키 지역인데요. 일본의 최초의 일간지는요. 요코하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3번은요.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장으로 개방된 곳은 부산 맞고요. 라는요. 자, 상하이인데 상하이에 신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는요. 프랑스식 건축물이 늘어난 곳이 하노이 이 지역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는데요. 자, 그럼 칠판 좀 잠깐 와보십시다. 예. 여러분들 칠판을 좀 보시면 제가 지도 한번 좀 그려볼 테고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도인데요. 지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중국이고 이제 베트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좀 잘 그려야 돼요. 자, 일본 한번 잘 그려볼게요. 어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맨 위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있고요. 이렇게 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점점점 작은 섬들이 좀 있어요. 예. 자, 몇 가지 아주 주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일본 지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일본 지역사가요. 솔직히 말씀드려 봅시다.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잘 알 테지만 얼마나 여행 가겠습니까? 근데 일본 여행을 가지 않다 하더라도 동아시아는 내운이 나오니까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 아닙니다. 사할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일본 아닙니다. 러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차지했지만 이것은 일본이 패망 이후에 현재 러시아 땅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자, 홋카이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차지했던 지역이고 현재 일본 영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이쪽이 이제 쿠릴 열도입니다. 쿠릴 열도. 쿠릴 열도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가져갔는데 이건 현재 이 쿠릴 열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쿄가 있고요. 이 도쿄는 일본의 수도죠. 자, 에도 막부가 여기 시작되었고 산킨 고타이제도 운영이 되었던 곳이고 그 밑이 이제 요코하마인데요. 요코하마가 아주 중요하죠. 요코하마는 개항장일 뿐더러 여기에 이제 신문도 나왔고요. 최초의 신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철도도 나왔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교토가 있어요. 교토. 교토는 천황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교토. 천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사라던가 사원이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오사카가 있습니다. 오사카 많이 들어봤죠? 자, 오사카는 일본의 부엌이라고 불린 만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쌀도 많았고요. 은도 생산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에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난학이 발달했고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많이 들어왔고요. 나가사키.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류큐예요. 류큐 왕국. 이 류큐 왕국은 자, 중국과의 해금 시대 때에는 류큐가 중개무역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 류큐도 메이지 신이에 일본이 오키나와라는 독립된 국가를 정복해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타이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아주 중요해요. 타이완 바로 위에 센카쿠 열도인데요. 이건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이에요. 센카쿠 열도.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차지했는데 2차 대전 중에 미국이 차지했다가 이것을 다시 일본한테 넘깁니다. 중국과 가까웠지만 이 센카쿠 열도는 지금 현재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국경 분쟁 지역이라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시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시사라고 하는 지역은 베트남과 중국과의 분쟁 지역이고요. 마지막에 난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일본이요. 예, 그러면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다음 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에도막부라는 표현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은이 많이 유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요. 에도막부 시대 때에는요. 선지를 확인할 때 17세기로 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교초는 원나라 때니까 17세기 아니고요. 니은은 은이 대음역이 결제수단 맞습니다. 그리고요, 디귿은요, 이아미 강산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17세기가 아니라 16세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리을의 회치법, 이거 연음분리법인데 이게 조선에부터 들어왔던 거 16세기 초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리을 4번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은 올해 나옵니다. 은의 유통은 동아시아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라서 꼭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 유통에선 반드시 16세기를 기억하세요.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다 은을 화표로 만들잖아요. 은으로 화폐,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16세기 명 때에는 1조 편법, 17세기 청 때는 지정은제. 이거 꼭 기억해내시고. 그 다음에 조선도 16세기 초반에 단천 은광 개발과 연운분리법 개발. 이것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서 바로 은광 개발이 활발해졌고요. 그래서 에도막부 시대 때에는 은을 무역결제 수단으로, 그리고 스시마 같은 경우는 은화를 주저하게 됐고, 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은을 유통하는 길이에요. 중국과의 왕래 길인데 그것도 16세기, 에도 16세기 중반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은 꼭 정리해달라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18번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자, 자료에 우전이라던가 점성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전, 점성도, 저습지. 그래서 선지를 좀 보시면요. 자, 이거는 그만큼 양쯔강 하류에 조생종별을 비롯해서 자, 농업이 발전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전, 수리전, 이기작, 이모작, 이년 삼작이 발달했던 송나라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송나라 시대면 한 10에서 한 12세, 13세기쯤이 되니까요. 결국엔 이때 일본은 장원공용제라고 해이한 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양쯔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쯔강. 이 양쯔강 하류 지방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했다. 조생종벼가 발달했다. 라고 하면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양쯔강 중상류가 발달했다면 이제 명청이 된다는 거니까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자, 오해하지 말 것. 양쯔강 하류에 상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휘저우 대상인이라던가 시진 이런 상인들이 나왔다면 이건 17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양쯔강 하류가 농업이 발전하면 송인데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17세기 이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 하나 있는데요. 가는 베트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베트남 분단시킨 게 바로 제네바 협정이에요. 나는요. 자, 이것은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지 않겠다. 미군이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리 평화협정 73년 얘기인데요. 그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거죠.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답은 그래서 선지를 보시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자, 잠깐 보도록 합시다. 베트남 전쟁, 동아시아사에서 다뤄지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먼저 제네바 회담 때 베트남이 분단된 내용, 그리고 통킹만 사건 이후에 닉슨 독트린 이후에 파리 평화협정으로 해서 미국이 철수했다는 내용, 그리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이 나온 다음에 베트남이 중국과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 이 순서 꼭 좀 잡아냅시다. 아주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시도했던 움직임, 일제에서 독립하고자 움직임, 예, 그래서 호치민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면요.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는 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황제가 직접 시험을 감독하는 송나라 때 얘기인데요. 그러면 송나라 때 얘기를 골라야 되는데 성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 리 왕조 때 문묘와 국자감이 나왔던 거라서 5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번 주목하셔야 돼요. 사서집주는 송나라 때 나왔지만 이거는 명나라 때 과거 교재로 채택됐다라는 겁니다. 예. 자,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 율령, 불교, 이것은 공통된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된 문화의 공통점과 그리고 변용되는 차이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이것을 시기별로 알아둬야 돼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성리학이 고려 말 때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사서집주를 과거에 교재로 채택된 것은 조선 때거든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학습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동아시아는 관계사예요. 중국 중심으로 이 시대 때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맨 뒤에 연표가 있어요. 그 연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중국 중심으로 이때의 조선과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같이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는 현대사에서 나옵니다. 현대사의 학습을 아주 꼼꼼히 하셔야 되고, 지금 베트남 전쟁 얘기했죠? 그거 말고 55년 체제라던가, 자, 그 밖에 이 베트남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예, 그리고 뭐 타이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현대사는 아주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한국 사는 분들은 좀 유리할 수 있지만 무장독립전쟁과 관련돼서 좀 다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 점검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점검 주제는 여러분들, 예, 저희 사이트라던가 여기다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고요. 이제 세계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세계사 문제는 먼저 가와 나 사건이 있습니다. 가는 민영철도를 국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나는요, 대총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영철도 국유화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우창봉기가 나타나게 됐고 신해혁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현대사는 아주 꼼꼼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중국 현대사, 예, 확인하실 때 저 잠깐 보시면요. 광서신정부터 해가지고 순원의 중국혁명 동맹회, 그 이후에 보루운동과 우창봉기, 그리고 신해혁명,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군벌과 제외한 이후에 그때 이제 신문화 운동이 나왔고, 신문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 나왔다는 거, 중국 현대사 신해혁명 과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 호세리살이 나왔어요. 에스파냐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호세리살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걸 좀 강조한 거예요. 자, 잠깐 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를 좀 보시면요. 호세리살이라는 사람 선지 조건 확인해 볼게요. 선지에서 호세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필리핀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핀. 호세리살 아기날도. 그래서 필리핀의 독립운동 관련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판보이쩌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이고요. 카르틴이라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그 밖에 이슬람 동맹은 인도네시아 쪽. 라마 4세 이건 타이 쪽인데요. 자, 잠깐 저 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을 반드시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인물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언급이 되는 건데 근황운동과 판보이쩌우와 판쩌우찌나고 그 밖에 호치민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필리핀은 지금 호세리살 아기날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카르틴이라던가 부디 오토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 탄지마트가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청년 투르크당을 비롯해서 탄지마트 꼭 정리하시고 와흐브 운동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가나 문서가 발표된 혁명입니다. 가는요, 창조주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요. 나에서는 자연권과 모든 주권이 원천이 국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창조주 기독교의 미국이죠. 미국의 독립혁명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1번 얘기는 프랑스 얘기고요. 가는 이제 미국이니까 프랑스가 아니죠. 2번은요. 입헌군제 얘기 나왔는데 미국은 입헌군제가 아니라 공화정입니다. 3번에 내각 책임제가 나왔는데 이건 영국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공항위원회. 5번에 연방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은 가만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필기보다는 제가 말로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청교도혁명 이후에 권리청원 때에는 의회 동의 없이는 과세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시민혁명에 대한 선언문들을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예혁명 이후의 권리장정에서는
의회에 의해서 법률로 제정되는데 그때 과세 입법 면책 징집에 대한 얘기 나오고 스코틀랜드가 이때 병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에는 천부인권과 저항권에 대한 얘기 나오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는 국민주권 그리고 자연권,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가나다라마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정답은 3번 선지입니다. 디드로의 백과사전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 있는데요. 자, 잠깐 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꼭 필기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갑니다. 16세기 때부터 17세기 때에는 과학혁명이 나와요. 그래서 천문학 코페르니쿠스라던가 갈릴레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전했던 내용이 16, 17입니다. 이 과학혁명이 근대 철학에 영향을 줘요. 경험론, 합리론, 사회계약설. 그 데카르트 같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근대 철학이 계몽사상에 영향을 주면서 인간의 진보를 강조하면서 이때 루소, 몽테스키에, 볼테르, 디드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게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시민혁명 꼭 확인하시고요. 그 시민혁명 이후에 19세기에 제국주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제국주의는 과학, 자연과학이라던가 생물학, 세균학,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다시 16, 17은 과학혁명, 17은 근대철학, 18세기는 계몽사상, 이 계몽사상 이후에 18세기의 시민혁명, 19세기 때 제국주의 이걸 꼭 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4개 정도 마지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 무굴제국인데 이건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세계사도 핵심적인 것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던 것들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에 있는 부록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12일 저는 개인적으로 EBS를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